자, 보시면 160페이지 볼게요. 160페이지. 160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저하되는 요인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는 내용은 우리 앞에서 했던 품질 관리 있죠. 그거는 이제 콘크리트가 어떻게 보면 굳기 전에 콘크리트가 현장에 왔을 때 하는 품질 관리. 그래서 뭐 압축 강도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장골재 양도 체크하고 염화부량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슬럼프 값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공기량 같은 것도 체크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콘크리트가 이제 굳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가 내구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떨어지는 요인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60페이지에 뭐 나왔어요? 중성화는 기억나시죠? 콘크리트가 원래는 무슨 성질인데? 알칼리성인데 밖에 있는 CO2가 계속 침투하면서 뭐로 바뀐 거예요? 중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철근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 철근이 녹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161페이지 보세요. 하나하나 종류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는 거 나와요. 알칼리가 골재하고 뭐죠? 반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알칼리는 누구예요? 시멘트죠,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시멘트가 알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시멘트는 알칼리인데 골재하고 왜 반응하냐면 골재가 강자갈이나 강모래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바위 있죠, 바위. 바위를 깨트려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그 바위 성분 중에서 황산염이나 실리카라는 성분이 들어간 돌이 있어요. 근데 그 성분하고 시멘트는 알칼리성 하는 시멘트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황산염하고 실리카예요. 그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화학적으로 이게 결합이 안 되면서 막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물질이 왔을 때 물질이 반응이 안 맞으면 막 이 두드러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멘트 알칼리성하고 가장 극인 상태가 뭐냐면 실리카하고 황산염이에요. 근데 몰랐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왔다고 하길래 골재니까 어디서 왔다고 어느 지역에 있는 돌을 깨서 왔다고 하니까 반갑다고 악수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소의 자식이네.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성질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골재를 누가 감싸고 있어요? 시멘트가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재하고 성분이 나중에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너 걔야? 너야? 이러면서 피트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싸고 있는 게 시멘트가 되다 보니까 시멘트가 계속 반응을 하면서 골재가 맞겠죠 계속. 맞으니까 골재가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진다고 이게. 이걸 알칼리하고 골재하고 반응한다고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 그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근데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간이 지나야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구성이 저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게 되면 금이 갈 거고 그럼 물이 침투할 거고 그럼 오랫동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내구성 저한 요인을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종류만 지금 체크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종류만 체크하려고 보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종류만 체크만 하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162페이지 보세요. 162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3번 메뉴에 뭐가 나와요? 염해는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소금에 대한 피해. 소금에 대한 피해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아까 철근 부분에 그 소금 성분이 들어간 건 문제도 되지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겁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건물이 있죠. 바닷가에 있는 근처에 있는 건물은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닷가에 바닷물이 있잖아요. 소금 성분이죠. 그게 이제 증발하죠. 증발하면서 공기상에 증발하면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서 건물에 달라붙겠죠.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계속 달라붙으면 안으로 뭐하죠?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구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해안가에 있는 건물들이 녹이 많이 쓴 거예요. 건물들이. 그래서 해안가 건물, 특히 해안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부식이 되게 많이 되고 나중에 가보면 그 설비 구조물이 있죠. 설비들이 특히 노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관리 부분을 되게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동그라미 동결융해는 기억나시죠?
얼게 되는 거고 5번 화학적 침식이 뭐냐면 이건 외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 요소들이 뭐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침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화학적 침식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가지는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금방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경과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앞으로 넘겨서 160페이지. 다시 앞에 160페이지 보시면 그 저하 요인 중에서 나머지는 종류를 물어봤는데 19에 22에 2번 나왔어요. 그 종류 물어보는 게. 그런데 중성화는 세부적인 내용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인 중에서 중성화만 세부적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안 보셔도 돼요. 그럼 중성화 볼게요. 정의 아까 얘기했죠. 콘크리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수산화칼슘. 그게 뭐예요? 알칼리예요. 그 수산화칼슘이 바로 알칼리입니다. 이게 대기 중에 있는 뭐로? 탄산가스와 반응해서 탄산칼슘과 물로 변화해서 이 반응에 의해서 알칼리성이었던 콘크리트가 서서히 뭐로 바뀌는 거예요? 탄성이 되는 거예요. 중성. 그런 현상을 뭐라 불러요? 중성화 현상이라 그런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구조체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 밑에 뭐가 있어요? 철근이 있겠죠. 아니면 이게 뭐 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어떻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철근이 있게 되는데 외부 환경에 의해서 CO2가 일로 침투하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그러니까 이쪽은 바깥쪽이고 이쪽은 안쪽인 거예요, 지금. 그림 이해가 됐나요? 여기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서. 자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고 지금 철근이 있는 거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콘크리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콘크리트, 여기는 외부 이렇게 돼요. 그럼 외부에 누가 침투한다고요? CO2가 이렇게 들어와요. 네? CO2가 들어와요. 그럼 CO2가 들어오면 표면에서부터 CO2가 점차 들어가겠죠. 그럼 원래 알칼리였던 게 뭐로 바뀌어요? 중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성이 뭐냐면 표면에서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게 중성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철근 자체를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부식이 생긴다고, 이쪽이. 그럼 부착력이 떨어지고 금이 갈 거고 그럼 물이 침투할 거고 그럼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성, 이 건물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내구성에 대한 어떤 내구연수라고 그러죠.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중성화입니다. 그래서 중성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화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딱 단면을 잘라가지고 테스트해서 이제 중성화된 부분은 파내고 도려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그게 보수 보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테스트할 때 그러면 어디까지가 중성화된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했던 거 페노프탈렌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리트머스 용액에다가 용액에다 뭐 용액 집어넣으니까 색깔 변하고 이런 거 해보셨죠?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페노프탈렌 용액을 여기다 뿌립니다. 뿌리면 색깔 변화가 생겨요. 그럼 물어볼게요. 색깔 변화가 안 되는 곳도 있고 색깔 변화가 홍색으로 나타나요. 적색으로 나타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알칼리성이 있는 부분이 적색으로 될까요? 알칼리성이 아니고 중성화가 된 부분이 적색이 될까요? 알칼리 부분이 중성화? 아니면 알칼리 된 부분이 적색? 아니면 중성된 부분이 적색? 둘 중에 하나니까. 알칼리가 적색. 또 다른 분은요? 중성화된 게 적색.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다른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중성은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알칼리는 반응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면 강하게 나타나요. 나 알칼리야. 나 알칼리니까 벌겋게 이제 열을 내는 거예요. 근데 중성은 뭐죠? 한 대 때리면 때리든 말든 중성이니까
무색이 되는 거예요. 무색이. 그래서 여기다가 페르프탈렌은 뿌렸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돼요? 무색. 여기는 뭐가 돼요? 알칼리.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알칼리인데 이만큼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CO2가 침대 중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만큼을 도려내고 여기 콘크리트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성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60페이지에 동그라미 B 정의의 B에 보시면 7회 때 나왔던 거죠. 콘크리트 구조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C 콘크리트 중성화는 보통 어디서부터 어디로 진행돼요? 당연하죠. 표면에서 안쪽이지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중성화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뭐 하는 거예요? 저하시킨다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디귿 반응식 같은 건 필요 없고 디귿 중성화의 문제점하고 방지 대책인데 일단은 중성화되면 철근이 뭐 하죠? 부식. 철근 부식돼요. 그럼 철근이 부식되면 부착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C에 보시면 뭐가 생겨요?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이 침투하겠죠. 그러면 D에 보시면 내구성이 저하되겠죠. 그러면 이런 중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CO2가 침투하는 거를 좀 느리게 더디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피복 두께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증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강도가 커야지만 함부로 CO2가 못 들어오겠죠. 그럼 강도를 키우려면 물시멘트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지. 물시멘트비가 높아지면 강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D에 보시면 물시멘트비를 뭐하고? 낮추고 중성화를 억제할 수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1페이지 보시면 리얼 6회 때 나왔어요. 콘크리트 중성화 판정해가지고 중성화 측정 A 시약이 뭐로 돼 있어요? 페르프탈렌 용액. 페르프탈렌 용액을 쓰고 중성화 측정 결과 홍색이 뭐예요? 알칼리. 홍색이 알칼리. 무색은 중성화. 그렇게만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7회 때 뭐 오래되긴 했는데 7회 때 보시면 이 중성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관리 실무 가시면 보수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 중성화 얘기가 또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자,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와 뭐해서 반응해서 알칼리성을 뭐 하는 거예요? 상실해가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중성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중성화가 철근의 깊이까지 진행되면 철근이 당연히 뭐 하죠? 부식이 발생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물시멘트비를 뭐 해야 돼요? 작게 하면 강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중성화 진행 속도를 그러니까 보시면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요. 개념을 이해하면서 문장을 보면서 그렇지, 그렇군, 그렇고 말고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시설 개념을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푸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세요?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의 얘기 어떤 일어나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보세요. 4번 콘크리트 중성화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뭐를 결정한다고요?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콘크리트 중성화가 진행되면 내구성이 좋아진다? 떨어지죠. 그럼 답은 얼마? 5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61페이지 알칼리 골재 반응하고 염의 동결 화학적 반응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163페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163페이지 보시면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사용성하고 내구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로 1번 일반적인 사항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적용 범위 기억하고 니은 두 가지가 18회 시험에 나왔어요. 구조물 또는 부재가 사용기간 중에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중을 받을 때 사용성하고 내구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사용하기가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용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야 돼요? 내구성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 그러면 자꾸 사용성 하는데 사용성은 뭘로 검토하면 되느냐? 사람이 생활하기 편하려면 금이 많이 가면 일단 뭐 하죠? 불안하죠. 금이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균열이 많이 생기면 안 돼요. 사용성 검토할 때 균열이 많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또 하나 바닥이 뭐 하면 처지면
이게 무너지진 않았지만 바닥이 쳐지면 왠지 모르게 뭐죠? 불안하잖아요.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렇죠? 그런 문제. 그리고 피로가 뭐냐면 반복적인 힘이 계속 작용하면 쌓이는 게 뭐죠? 피로예요. 그럼 그 피로가 생기면 마침내 나중에 뭐가 돼? 균열도 생기고 파괴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 사용성 검토라는 것은 균열, 처짐, 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게 사용성 검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이런 사용성이나 내구성을 설계할 때 적용하는 내용 중에서 니언하고 디귿 18회 시험이 나왔어요. 니언, 온도 변화나 건조 수축 등에 대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재료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건조하면서 수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뭘 집어넣어서? 철근. 보강철근을 집어넣어서 그걸 잡아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요소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 디귿. 보하고 슬래브. 자, 여기 보세요. 보하고 슬래브는 수평 부재입니까? 수직 부재입니까? 수평이에요. 수직과 수평이 달라요. 보하고 슬래브는 수평 부재예요. 기둥은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디귿에 기둥 얘기가 없어요. 기둥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가 받는 힘이 다르죠. 수직은 주로 무슨 힘 받아요? 압축. 수평 부재는 위에서 부재의 직각으로 힘이 작용하면 부재가 휘어지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하고 슬래브는 수평 부재이기 때문에 어느 힘이 자주 작용하냐면 휘임이나 전단이 계속 작용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디귿 보시면 보하고 슬래브의 피로, 반복 하중은 주로 무엇에 대해서 검토하면 된다? 휘임하고 전단. 시험 문제 압축 그럼 틀린 거지. 무슨 말이세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볼게요. 18일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조물 또는 부재가 사용시간 중 충분히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좋아야 되죠. 그래서 사용하중을 받을 때 뭐하고 사용성하고 내구성을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리고 사용성 검토는 뭘 검토하면 되느냐? 균열, 처짐, 그리고 피로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되죠. 그 다음 보하고 슬래브의 피로, 반복적으로 힘을 받는 건 뭘 받냐면 수평 부재니까 보세요. 압축 아니죠. 뭐예요? 휘임이나 전단이 된 거예요. 답은 3번. 무사히세요? 이게 기둥이었다면 압축이 맞죠. 그 다음에 4번 온도 변화나 건조 수축 등에 대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무엇을 설치하면 돼요? 철근, 보강철근. 그리고 보강 설계를 할 때는 보강 후에 구조 내하력 증가 외에 사용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 향상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려해야죠. 그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164페이지 보세요. 164페이지. 자, 164페이지 보시면 164페이지에 콘크리트에 대한 건조 수축 나오나요? 콘크리트 건조 수축 나옵니다. 이 건조 수축 부분에 관한 것도 다 못 외워요. 이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 건조 수축에 대한 설명이 디귿에 보면 나와요.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은 주로 시멘트 페이스트의 수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 페이스트 양을 가능한 뭐하고 적게 하고 그 질을 개선하는 것이 건조 수축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은 13회 때 나왔어요. 건조 수축을 증감시키는 원인, 증가나 감소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기억부터 뭐죠? 2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고. 이걸 앞자를 따서 어떻게 외우냐고요. 못 외워요. 이거를. 그래서 건조 수축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개념 설명하는 부분, 오늘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개념 설명 없어요. 자, 마지막이니까 이제 잘 듣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이 되는 부분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조 수축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조 수축은 어떤 개념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건조한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건 다 알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배합을 하고 난 뒤에 콘크리트가 나중에 굳을 때 그러니까 뭐 할 때냐면 콘크리트가 굳은 후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기 전에 배합상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합상에서 크게 나눠서 건조수축은 굳기 전, 굳은 후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라고요? 이거 굳은 후 일반적인 상태일 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인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한번 던지고 본 거예요. 네. 자, 이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요. A라는 배합이 있고 B라는 배합이 있는데 둘 다 콘크리트 양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A는 이만큼이 시멘트 플러스 물, 이만큼이 골재, 이만큼이 시멘트 물, 이건 골재. 됐나요? A하고 B, 콘크리트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배합이 달라요. 콘크리트 양은 동일해요. 똑같은 양인데 배합이 달라요, 지금. 됐나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배합은 A입니까, B입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는 배합은 A입니까, B입니까? A. 골재가 많이 들어간 배합은 A입니까, B입니까? B. 됐나요? 자, 물어볼게요. 콘크리트가 건조해서 수축을 합니다. 콘크리트가 건조하고 난 뒤에 수축을 해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건조해서 수축할 때는 골재가 수축할까요? 시멘트하고 물이 수축할까요? 그건 알죠? 어떻게 골재가 건조한데, 야, 골재가 이렇게 생겼는데 건조하니까 이거 반이 되었네?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모래가 알갱이가 있는데 건조해가지고 아이고 반쪽이 되었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골재는 건조 수축을 하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콘크리트에서 누가 건조 수축하는 거예요? 시멘트와 물이. 됐나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A하고 B 중에서 누가 시멘트하고 물의 양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건조 수축이 A, B 배합 중에서 커요? A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시멘트하고 물이 많이 들어간 배합이 건조 수축이 적게 들어간 것보다 크다고. 그럼 이걸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한다.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두 개 문제.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냥 외우자. 무상이세요? 아니, 뒤에 가서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아서 온도가 높으니까
물이 없어지면서 건조 수축한다는데 여기 또 물이 많으니까 건조 수축한대요. 미치는 거죠. 무슨 말이가 돼요? 일반적으로 물하고 시멘트를 얘기하는 거는 배합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얘기할 때는 물하고 시멘트를 얘기 안 해요.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다 하면서 콘크리트가 물이 없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합 전, 굳은 후 이런 말을 안 해요. 또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단위 수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가 많을수록 이런 말만 쓴다고. 우리가 그걸 파악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단위 수량이 나오고 단위 시멘트가 나오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건조수축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동그라미 기억, 단위 수량하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건조수축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게 이해되었으면 그 다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 A하고 B 중에서 B가 건조수축이 작죠? A보다. 그건 B가 골재가 차지하는 양이 많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골재가 차지하는 양이 많을수록 건조수축은 감소가 된다. 맞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까 그 연장선이에요. 골재 중에서도 굵은 골재의 치수가 크면 클수록,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골재가 차지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멘트 물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크면 클수록 골재가 차지하는 게 많고 물 시멘트가 적은 거죠. 그럼 건조수축이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럼 반대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골재가 차지하는 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 물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건조수축이 증가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B업. 동그라미 B업.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작대요. 그럼 골재가 차지하는 게 작아지는 거지. 그럼 뭐하고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물하고 시멘트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골재량이 많고 입도가 좋다는 얘기는 골재 크고 작은 정도가 배열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골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골재량이 많을수록 시멘트 물이 적어지니까 건조수축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 상식이에요. 여기 보세요. 건조수축은 처음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딱 콘크리트가 굳어질 때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면 물이 증발하겠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건조수축이 돼요. 그럼 초기에 건조수축이 되게 빨리 크게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수축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건조수축의 진행 속도는 언제 크다? 초기에 크고 시간이 경감에 따라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제일 큰 거예요. 처음에 콘크리트 붓고 난 뒤에 콘크리트 굳잖아요. 그때 건조수축 부분이 제일 크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의 서서히 건조축은 잘 안 생겨요. 여러분들. 그 다음 디귿. 수중 양생일 때. 자, 여기 보세요. 콘크리트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콘크리트가 이제 굳을 때, 굳으면서 이제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콘크리트가 이제 굳었는데 외부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럼 물이 증발돼야 안 돼요. 물이 증발되면서, 자 보세요. 물이 원래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물이 쭉 빠져나갔어요. 그럼 그것만큼 어떻게 될까요? 내려앉아야지. 콘크리트가 이만큼 있는데 물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다고. 근데 물이 쭉 빠져나갔다고. 그러면 그만큼 내려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건조수축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수축은 증가하는 거예요. 습도가 낮을수록 똑같은 얘기예요. 건조수축은 증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건조수축은 감소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보시면 자꾸 물이 증발하니까 외부 날씨 때문에
위에다가 호스를 가지고 물을 뿌려요. 호수 가지고 물 뿌린다고.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건조수축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중양생인 경우 수화작용이 계속 촉진되기 때문에 건조수축이 뭐한다? 거의 없다. 왜? 물을 뺏어가지 못하니까. 못 뺏어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시체를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수조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일반상에 놔두면 물이 쫙 빨아내서 건조수축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실험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리얼. 철건을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들 아까 건조수축 될 때 뭐 집어넣으면? 철건 집어넣으면 보강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그나마 잡아줄 수 있는 게 철건이에요. 그래서 철건을 많이 사용하면 수축이 억제돼서 건조수축이 뭐한다? 줄어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미염은 부재의 변형이 뭐한 경우 구속된 라면 등은 큰 수축 응력이 일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양쪽을 꽉 잡아요. 꽉 잡으면 우리가 볼 때는 양쪽을 꽉 잡고 구속을 했는데 왜 이게 변형이 생기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문을 잠그고 구속을 시켰어요. 애가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난리가 나. 애가 완전 삐뚤어져요. 근데 문 열어주고 너 뭐 나갔다가도 왔다가 다시 그러면 애가 안 삐뚤어지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구속을 시키면 얘네가 자연스럽게 늘었다 줄었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변형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꽉 잡지 않고 약간 풀어주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비염 얘기했고 시옷 아까 얘기했죠. 상대 습도가 증가하면 건조수축은 뭐하고? 감소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건조수축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 얘기입니다. 고온에서 물이 증발하니까 그렇죠? 온도 습도와 온도는 항상 반대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두 개 중에서 A하고 B 중에서 누가 단면이 커요? A가 단면이 크죠? 딱 봐도 A가 단면이 커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콘크리트 붓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A하고 B 중에 누가 빨리 굳어요? 당연히 B가 빨리 굳죠. 아니 두께가 두꺼운데 빨리 굳을 리가 없죠. 그럼 이건 서서히 굳죠. 이건 빨리 굳어요. 빨리 굳으면 뭐가 돼요? 단단해지죠. 빨리 굳으면 건조 수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서서히 굳으면 건조 수축이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뭐하면 빨리 굳다 보면 오히려 건조 수축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 부분. 자, 그래서 이 형에 보면 부재 단면 치수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오히려 빨리 굳기 때문에 건조 수축은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13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세요.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물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건조 수축은 증가한다. 맞나요? 상대 습도가 낮으면 물이 상대 습도가 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건조 수축이 증가한다. 단위 시멘트량이 적대요. 그럼 뭐가 많은 거예요? 골재가 많은 거죠. 그러면 건조 수축은 감소해야죠. 무슨 말이야 돼요? 답 3번. 단위 시멘트량이 적은데 골재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건조 수축이 증가하겠지. 그렇죠? 틀린 거지 이게. 건조 수축은 오히려 뭐한다? 감소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골재가 차지하는 함량이 적대요. 그럼 시멘트하고 물이 많은 거죠. 그러면 건조축이 증가한다. 부재 탄면 치수가 작으면 빨리 굳죠. 그럼 건조축이 증가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전부 다 개념으로 보는 문제예요. 165페이지 크리프입니다. 크리프의 정의 기억 보시면 20회 때 나왔어요. 지속 가중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장기적인 변형을 뭐라 불러요?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프는 순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계속 생기는 게 크리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부재가 있는데 부재 위에다가 하중을 올려요. 하중을 올리면 하중을 올리니까 부재가 처지는 건 당연한 거죠. 물건을 올리면 물건을 올린 만큼 밑으로 처지겠죠. 그런데 물건을 더 이상 올리지 않았는데도 부재가 뭐죠? 계속 처지는 거예요. 그걸 장기 변형 또는 크리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조직이 밀실하지 못하니까. 그럼 조직이 밀실하지 못하는 얘기는 강도도 떨어지고, 아까 우리 배웠던 건조수축 있죠? 재료가 건조수축이 크면 조직이 밀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크리프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조수축 원인이 크리프 원인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단위 수량이 증가할수록 크리프는, 건조수축 원인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단위 수량이 클수록 건조수축은, 크리프는 증가한다.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크리프 원인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재 단면 치수가 작을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똑같다니까? 건조수축 원인 똑같이 간다고요. 조직이 밀실하지 못한 거니까.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아요. 크리프는 증가한다. 됐나요? 똑같아요. 건조수축 원인이 크리프 원인하고 똑같다고. 새로운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리프라는 게 조직이 밀실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거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그 다음 또 물시멘 TV가 작을수록 크리프는 감소한다? 물시멘 TV? 감소한다? 네. 그럼 반대로 물시멘 TV가 클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됐나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잘 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재의 경간 길이, 경간이 뭐냐면 부재의 길이가 길어져요. 길이가 길어지면 두께가 두꺼워야 되잖아요. 근데 두께를 얇게 했어요. 그럼 두꺼운 것에 비해서 크리프는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생이 뭐냐면 콘크리트 붓고 난 뒤에 보호하는 겁니다.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면 물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추우면 온도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양생이에요. 양생이 나쁠수록 조직이 밀실하지 못하겠죠. 그럼 양생이 나쁠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16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러니까 2번 보지 마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6K 시험에 나왔는데 크리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 수 있는지. 일단 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물시멘트 위가 크대요. 그러면 크리프는 증가. 그 다음에 부재 단면 치수가 작으면 크리프는 온도가 뭐하고 낮고 습도가 높대요. 그러면 크리프가 증가?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으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건조수축 기억나시죠? 건조수축에서 온도가 뭐하고 낮고 습도가 높아요. 그럼 건조수축은? 건조수축 감소죠? 왜 근데 사기치세요? 크리프 원인과 건조수축 원인이 같다니까요? 다르지 않다니까요? 똑같아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아야 증발하니까 건조수축이 크잖아요. 그럼 건조수축이 크면 조직이 밀실하지 못하니까 크리프도 크다고. 근데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으면 증발 안 하잖아요. 그럼 건조수축은 감소하는 거지. 그럼 건조수축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조직이 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크리프가 생길 리가 없는 거죠. 감소하는 거지. 그럼 답은 5번. 무슨 말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크리프하고 건조수축에 의한 원인은 같다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건축에서 개념 잡으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거 하나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단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차이인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차이가 뭐냐면 보세요. 제하 응력이 뭐냐면 제하 하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A라는 부재에 제하 하중이 15를 올렸어요. 똑같은 시기에. B라는 곳에 똑같은 시기에 제하 하중을 30을 올렸어요. 누가 많이 쳐져요? 제하 응력이 그래서 그래프 증가하는 거예요. 많이 올릴수록 그래프 증가하는 거예요. 많이 올린 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제하 시기가 빠를수록 이게 무엇이냐면 콘크리트가 붓고 난 뒤 굳었는데 하루밖에 안 됐어요. 하루밖에 안 됐다고. 그때 하중을 올린 거예요. 제하를. 시기가 빠른 거지. 그럼 그때 올린 거하고 30일 굳고 난 뒤에 30일 되었을 때 제하를 가한 거예요. 물건을 올린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쳐져요? 그렇죠. 앞에. 제하 시기가 빠를 때.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하 시기가 빠를수록 조직이 밀실하지 못하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조직이 밀실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16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얘기가 16회 때 나왔던 얘기야. 그 얘기예요. 크리프를 증가하는 원인 해서 제하응력이 클수록 물시멘트가 뭐 할수록 크면 조직이 밀실하지 못하죠. 강도가 떨어지니까 크리프가 크죠. 재령이 적은 콘크리트에 그러니까 날짜가 얼마 안 됐는데 제하 시기가 뭐 할수록 빠를수록 양생 조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아요. 그럼 크리프가 증가하죠. 부재 길이가 뭐죠? 경강 길이가 긴데 높이가 뭐예요?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께. 높이가 두께예요. 부재의 두께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두께가 두꺼워야 되잖아요. 근데 작으면 크리프가 커지겠죠. 양생이 나쁠수록 부재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부재 단면이 작을수록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보세요. 166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 균열 부분 나옵니다. 균열 부분. 균열에서 동그라미 2번 균열폭에 영향을 미친 요인 나오는데 이 내용도 좀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내용 부분도. 시험 문제는 미염, 기역, 리연, 디얼, 리연, 미염만 나왔어요. 21일 때. 균열수보다는 뭐가 위험하냐면 그러니까 균열이 많이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균열의 뭐죠? 폭이나 깊이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잔균열 있죠. 잔균열 많이 간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균열이 폭이 되게 크게 나고 깊이가 깊으면 이건 문제가 크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을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콘크리트 인장 구역에서 지름이 굵은 거 쓰면 안 되고 뭐죠?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쓴다. 왜 그래요? 부착력 때문에. 그리고 이형 철근만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부착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균열폭에 대한 얘기는 부착력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오늘 개념 설명하는 문제 내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머리가 박 터질 거예요, 진짜. 박 터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면요, 영영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설명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기본 과정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 갔을 때는 개념을 설명할 수는 없죠. 다 안다고 설명하고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암기장 부분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책을 다 가지고 가기에는 힘드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생각을 조금만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생각도. 그러니까 아니면 동상을 좀 들으시면서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들으면서 정지를 해놓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물어보는 부분을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립을 해놓으셔야 문제가 풀려요. 제가 이해는 쉽게 들었는데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셔야 문제가 풀린다고. 근데 그거를 그냥 듣기만 듣고요. 지금 듣기만 듣고 이해를 하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자기 게 안 돼요. 왜 시설개론이 점수가 안 나오냐면 너무 수업 시간이 이해가 잘 돼서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돼야 집에 가서 뭐죠? 책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사이트도 보고 고민하고 또 동영상 또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니까 내가 잘 이해하는갑다 생각하고 복습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빵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해가 될 때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편해요. 그럼 그때 가서 오히려 회계나 민법을 하면 돼요. 근데 거꾸로 해요. 거꾸로. 지금 계속 민법하고 회계를 못 잡아가지고 계속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못 잡아요. 그게 팩트예요. 원래 시험은 완벽하게 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선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회계는 과락만 넘으면 되고요. 무슨 말이세요? 회계를 퍼펙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락만 넘어서 그 범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법은 대신에 점수를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회계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다. 그럼 거의 반대가 돼야지. 회계를 잘하고 민법을 또 어느 정도 점수까지만 받으면 되죠. 시설개론은 딱 중간 점수예요. 그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추는 딱 과목이 시설개론이라고. 평균을 맞추는 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평균, 고득점도 아니고 이게 최저점도 아닌 딱 평균을 맞추는 점수라고요. 그러니까 꼭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단면을 자른 거예요. 이만큼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균열을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 균열이 생겼는데 그 균열 폭을 뭐 하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균열이 이만큼 생겼습니다. 그럼 균열 생기면 한 번 균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철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철근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근데 여기는 철근을 여기다 배치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균열이 어떻게 되냐면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깊이도 깊어지겠죠. 일반적으로. 폭이 커지면 깊이도 깊어지겠죠. 폭이 커지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철근 때문에. 왜? 철근을 반토막 낼 수는 없거든요. 됐나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이 없는 것보다는 철근이 많을수록 균열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이 많다는 얘기는 철근비라고 얘기해요. 철근비가 클수록 균열폭은 뭐한다? 최소가 된다. 비례 반비례? 그렇죠. 철근비가 클수록 균열폭은 적어지는 거니까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철근이 여기 있죠. 그럼 이거는 똑같은 위치 부분에 똑같이 균열폭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는 철근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계속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철근까지의 깊이 있죠. 이 깊이에 위치하는 것에 따라 균열폭이 달라지네요. 지금 여기 위치했을 때는 균열폭이 이만큼이었는데 여기 위치하니까 균열폭이 이만큼이 생겼잖아요.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철근까지 깊이가 깊을수록 균열폭도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이렇게 돼요. 이 부분. 그 다음 또 하나.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뭐가 되느냐? 균열폭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금은 안 가요. 여기서 멈춥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서 끝날 일석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일로는 안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여기를 벌려요. 이걸 일로 이게 벌어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벌어지려고 한다고 이게. 그러면 그 벌어지는 걸 막아주는 건 누굴까요?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부착력. 그래서 이게 원형 철근이고 이게 이형 철근이면 이게 부착력이 좋죠. 그래서 이형 철근일 때 원형 철근보다 균열폭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또 하나. 둘 다 이형 철근이에요. 둘 다 이형 철근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철근의 강도가 틀려요. 잡는 것과 잡히는 거 기억나세요? 누가 누굴 잡아요? 콘크리트가 철근을 잡는 거지 철근이 콘크리트 잡는 거 아니죠. 경찰이 도둑을 잡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힘이 커야지 도둑이 힘을 크면 못 잡아요. 자, 콘크리트가 100인데 여기도 100인데 얘네 철근이 50이에요. 여기 철근 150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콘크리트가 잡고 있겠죠. 끝까지. 철근보다 콘크리트보다 철근이 힘이 더 크죠.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벌어지는 거예요. 부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철근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균열폭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철근이 강하니까 일로 못 쪼개지겠지. 그 쪼개지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부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철근의 강도가 150이면 콘크리트도 150이 돼야 되는데 100이 뺏기 못 되니까. 그래서 철근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균열폭도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강도는 똑같은데 크기가 다른 거예요. 지름이 큰 거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는 거 여러 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동그라미 기억부터 동그라미 리얼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이형 철근을 사용하면 균열폭을 뭐로 할 수 있다? 최소로 할 수 있다. 니은. 하중으로 인한 균열의 최대폭은 철근의 응력과 철근 지름, 그러니까 철근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력이. 철근의 응력과 철근 지름이 크면 클수록 균열폭도 커진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철근 양이 많으면 균열폭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철근 비에 뭐 한다? 반비례 한다. 디귿. 인장 측에. 자, 여기 보세요. 보가 이렇게 있어요. 하중을 받아요. 그러면 이 보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 맞죠? 그럼 위에는 뭐죠? 압축. 밑에는 인장. 이거 많이 배웠죠? 그러면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죠? 무엇에 약해요? 어디서 균열이 생겨요? 인장. 여기서 균열이 생기죠? 그럼 철근은 압축 측이 배근해야 돼요? 인장 측이 배근해야 돼요? 그래서 인장 측이 배근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장 측의 철근을 잘 배분하면 균열폭을 최소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리얼.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균열폭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 이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피복 두께. 아까 피복 두께가 크면 클수록 균열폭도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오늘 균열 부분까지 설명만 드릴게요. 균열 부분 거의 조금만 하면 다 했으니까. 밑에 동그라미 3번. 콘크리트 균열 발생 원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균열은 정상적인 상태일 때 생겨요?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 생겨요? 비정상적인 거. 그러면 이상하면 생기는 거죠. 정상적이면 균열이 안 생겨요. 이상하면 생겨요. 이상하면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뭔가 뭐 할 때 불량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앞에서 내구성 저하 요인 중에 뭐 있었어요? 중성화. 또 뭐 있어요? 건조수축. 그리고 열 내면 균열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콘크리트 발생 원인이 재료적 원인, 시공사 원인, 설계사 되게 많잖아요. 이거 다 못 외워요. 이거 다 못 외운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이상하면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상하면.
이상하면 옆에다가 왼쪽에 공간 있잖아요. 왼쪽에 이상하면 생기고 또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또 뭐하면 불량하면 이상하면 정상적이지 않으면 뭐 똑같은 말이죠. 불량하면 그리고 내구성 저하 요인 중에 뭐 있어요? 중성화. 중성화 부식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균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건조 수축. 또 뭐가 있어요? 열 때문에. 됐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내용을 다 외우지 않았는데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 보자고요. 콘크리트 균열 발생 원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번 맞아요, 틀려요? 이상하잖아요. 2번 니언은요? 불균일하잖아요. 디귿은요? 열이잖아요, 열. 리얼은요? 불량하잖아요. 미음은요? 답은요? 다예요. 됐나요? 네.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개념을 기억하는 개념. 어차피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않은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분명히 보기 중에 하나가 답을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상태를 집어넣게 돼요. 그럼 그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체크만 할게요. 166페이지에 재료적 요인 중에서 니언 하나 체크하시고 24일 때 나왔어요. 시멘트의 이상응결 및 팽창으로 인해서 망상균열과 수화열로 인한 균열, 열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21일 때 나왔어요. 물시멘트비로 인해서 물시멘트비가 크면 건조수축이 되는 거 맞죠? 균열. 그 다음에 시공상의 원인 중에 니언 불균일한 다설 및 다짐. 그다음 리얼 이어치기 면의 처리볼량 균열. 그 다음에 167페이지 외부 환경적인 요건 있죠? 거기에서 디귿 콘크리트 뭐죠? 중성화. 그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외울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만 찾으시면 돼요. 자, 167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종류하고 대책 나오나요?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종류하고 대책이 나오는데 네, 균열 대책 부분. 이 부분은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조금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오히려 뒤에는 그렇게 할 게 많이 없어요. 뒤에는 페이지만 많은 거지 뒤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오늘 한 부분이 제일 어렵다 생각하면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이제 없다. 어려운 게 없다. 또 혹시 다음 주에 했는데 어려운 게 나왔다. 책 듣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정말 어려운 거니까 오늘 그만 제발 집에 가서 곱씹어 주세요. 예. 예? 무슨 적산? 적산. 맨 끝에 놓은 적산요. 적산은 껌입니다. 제일 쉬운 게 적산입니다. 적산 계산 문제인데 제일 쉬운 게 적산이에요. 적산 문제는 계산 문제 뭐 엄청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집에 가서 꼭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몇 번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크리프하고 뭐죠? 건조수축. 그것만 머릿속에 또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시간에는. 특히 건조수축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조수축에서 일단 뭐였어요? 배합할 때는 시멘트하고 물이 뭐 할수록 많을수록 건조수축이 크다. 그럼 크리프도 같이 크다. 됐나요?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굳고 난 뒤에는 양생 상태예요. 양생 상태. 그때는 외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으면 건조수축이 크다. 크리프도 크다.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럼 또 하나. 재료상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시멘트 물이 많을수록 건조수축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골재량이 많으면 건조수축이 감소하겠죠. 그럼 크리프도
감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같이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